거수, 삼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 이거야. 후, 읍군, 삼노, 거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옥저, 동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요. 왕이 없지만은 왜 여기서 배우느냐? 국가의 발달이 늦은 거예요. 그러나 문화적 기반은 철기 문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이 국가에는 왕이 없어요. 부족장이 다스리고 있다. 다음은 이제 그 밑에 옥저를 보도록 합니다. 옥저에는 특히 어염 해산물이 풍부하다.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저의 경우에는 특히 결혼제도와 관련 밀며느리 제도, 요거는 꼭 네모칸을 묶어둡시다. 밀며느리 제도. 자, 이 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이 제도를 다른 말로 예부제라고도 합니다. 예부제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혼인의 유풍이냐면은 이거는 매매혼의 유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매매혼이라고 하는 말,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성을 사고 팔았던 풍습이야.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큰 딸이 있는데 이 큰 딸이 입이 무지하게 커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큰 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염소 한 마리하고 바꾼 거야. 아버지 잘했지. 왜? 이 집에 입 큰 딸이 나갔잖아. 원래 이 집이 딸딸이네 집이야. 다른 딸들은 먹을 수 있게 돼 있지. 그래서 대신에 이 집에 뭐가 들어왔느냐? 고기하고 젖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니 그러면 여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일하겠죠. 그리고 이 집 아들이 장성을 하면은 뒤에 결혼을 하는 거야. 미리 이제 여성을 이렇게 뭐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풍습. 우리가 이거를 흔히 매매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예부제라고 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족 공동 무덤 있죠? 거기도 네모칸을 묶어둡시다. 가족 공동 무덤,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다른 말로 흔히 골장제라고도 불러요. 골장제.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뼈를 추려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감회장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뼈를 추려가지고 목곽을 만들어서 그 목곽에 다 묻는 거야. 한마디로 가족 공동 무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느냐? 이거를 세골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씻다 때 세자야. 소위 말하면 이제 뼈를 씻어서 묻었다. 이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옥저라는 국가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개, 요렇게 이제 묶으면 되겠지. 밀며느리 제도, 가족 공동 무덤. 자, 요 가족 공동 무덤 앞에는 쌀을 담은 항아리를 두었다. 그러니까 쌀을 담은 항아리를 둔다는 건 이거야.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해로 내려가 봅시다. 특히 동해 이 지역의 경우는 방직 기술이 발달, 거기 밑줄을 쳐둡시다. 요 방직 기술은 산 누에를 쳤다는 건데 옷감을 짜는 거예요. 방직 기술이 발달, 옷감을 짠다.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꼭 가루를 묶어 봅시다. 특산물은 단공, 과마, 반어피. 단공, 과마, 반어피.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단공은 활의 이름, 그리고 과마는 말의 이름인데 얘가 왜 이름이 과마냐면은 말을 타고 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었다. 뭐야? 말이 한마디로 이거야. 쇼다리야. 말이 키가 작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과마라고 해. 그 다음에 반어피, 요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이에요. 그럼 지금 바다표범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동해안 쪽에 바다표범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바다표범이 이제 그 가죽을 반어피라고 하는 거야. 세 개를 가루를 묶었다. 단공, 과마, 반어피. 요거 특산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 무천 10월 달에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동그라미를 묶고 무천에 거기 네모칸을 묶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조계원 책화.
두 개를 꼭 같이 묶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개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다른 C족과 혼이 나는 걸 가리키는 거고, 책화, 얘가 잘 나와, 책화가. 책화의 의미는 이거예요. 경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가서 몰래 다른 걸 가져올 수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 동네 사람 여기 가서 이제 가져올 수 없는 거야. 왜? 여기를 경계로 뭐가 되어 있다? 그들의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동네 왜 왔니? 왜 왔니? 그거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배상을 하는 거야. 소와 말로 배상.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즘도 가끔 이제 초등학교 교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이제 영희가 있고 철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영희가 갑자기 선을 딱 그어 놓은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넘어면 내 거, 이렇게 된 거야. 아마 그날 철수는 연필과 지우개 등을 많이 잃어버렸겠지. 실수?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잽싸게 영희가 뭐라고 한다? 이건 내 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구역을 정하고 있다. 이게 뭐다? 책화야. 그럼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걸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잘 묶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개 내용은 신석기 시대의 유제라고 볼 수가 있어. 신석기의 유제. 그럼 신석기 유제 이 말은 이거야. 시족삼의 유풍이 남아있다. 신석기 시대 풍습이 남아있는 거야. 시족삼의 유풍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이거야. 시족사 유풍이 많이 남아있다. 그럴 때 동해라는 국가야. 자, 두 개를 묶었을 때 조개혼 책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영희하고 이제 철수 어떻게 됐다? 둘이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 자,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그 밑에 이제 특히 거기 주거 생활의 내용과 관련 그림이 나오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그림에 보니까 거기 철자 모양의 주거지가 있고 여자 모양의 주거지가 있지.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철자 모양의 주거지, 여자 모양의 주거지. 그림 보니까 잘 몰라. 쉽게 생각해보자. 요게 철자 모양이야. 그리고 이게 여자 모양이야. 한자, 여자 모양. 그럼 철자, 여자 모양인데 이 모양의 주거지가 나오는데 동네 이름을 참고하자. 강원도 강릉, 그리고 강원도 횡성, 또 하나가 있어 동네 춘천. 이런 지역에서 이게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어느 동네? 그래 우리 강원도 지역이야 이게. 이런 모양의 주거지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호랑이를 숭배했다.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호신을 숭배했다. 호랑이야. 아무래도 우리 동네가 호랑이를 만날 가능성은 많았겠지. 그들과 좀 친해져야 되겠지? 이런 개념과 관련 호신을 숭배했다. 호랑이 숭배. 물론 지금은 호랑이가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호랑이가 꽤 많이 이제 발견될 수도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에 없어 하나 적어봅시다. 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특히 호신을 숭배했다. 요거는 거기 책에 꼭 적어두셔야 돼요. 호신을 숭배했다. 요렇게 꼭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밑에 이제 사만이 나와 있죠. 사만. 요거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만 지역인데 문제는 이 지역에 마한이 있고 이 지역에 변환이 있고 이 지역에 진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알려진 국가가 몇 개가 있느냐? 무려 54개국이 있고 여기 알려진 국가가 12개가 있고 여기 알려진 국가의 이름은 12개가 있는 거야.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국가의 명칭은 총 78개국이야. 무지무지하게 많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 지역 전체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불러. 진이라고. 그러면 진이라는 말은 누가 부르고 있는 표현이냐? 이거는 중국 애들이 사만 지역 전체를 칭할 때 진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진이라는 국가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영도국이 있었는데 영도국이라는 말은 이거야. 사만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그 영도국이 바로 뭐냐? 요 나라 이름을 목지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목지국의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목지국의 왕을 진왕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왕의 개념은 목지국의 왕이야. 그 사만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목지국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목지국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몰라. 문제는 그거야. 아무튼 중국 기록에 사만 전체를 대표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흔히 목지국, 그리고 그 왕을 표현할 때 진왕이야. 그럼 이 지역에도 누가 있느냐? 여기도 이제 군장이 있고, 자,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천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군장은 정치적 지배 세력, 정치적 지배자야. 여기 이름을 잘 기억해보자. 얘는 신지가 있고 견지가 있고 읍차가 있고 부래가 있어. 야, 요즘 좀 지저분하게 이런 것들도 문제를 내요. 얘는 좀 세력이 큰 애야. 얘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좀 작은 애야. 그래서 쥐자돌림, 얘들은 좀 작은 애들, 얘들은 좀 큰 애들. 아니 그러면 정치적 지배 세력인 군장, 얘네들은 무엇을 관리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지. 그리고 얘네들이 물의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결국 정치적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특히 사만 지역에 뭐가 발달했느냐? 이 지역에는 벼농사가 발달해 있어. 그 벼농사와 관련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사만 지역에 저수시설이 있다는 거지. 요거를 조심해야 돼. 그럼 만약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 표현이 나올 때는 어느 시대부터? 사만 시기부터. 우리 옆 동네 있잖아. 제천 의림지. 그 의림지가 요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의성의 대제지, 그 밖에 상주 이런 지역 저수지, 이런 내용은 다 저수시설 뭐와 관련 있다? 이 지역이 벼농사와 관련 발달. 그래서 이 지역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두레라는 공동 노동체가 있어요. 이 두레는 공동 노동체야. 그러면 지금 이 군장은 정치적 지배 세력인데,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농경과 의례를 주관하고 있는 일종의 제사장이야. 이 사람. 그런데 천군이 제사장인데 얘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 요게 문제가 잘 나오지. 명칭을 소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잘 나와, 소도가. 그럼 우리가 소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다른 말로 둔피처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는 이 표현을 다르게 부를 때 뭐라고도 한다? 벼릅. 그래서 둔피처, 벼릅. 이 표현이 소도야. 근데 왜 소도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 자, 두 개를 잘 정리해야 돼요. 소도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둔피처, 벼릅. 이 표현의 의미는 정치적 지배자가 이 지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군장은 이제 어디다? 이 지역을 죄인이 도망을 가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천군은 이런 거지. 여기는 나의 바운더리야. 여기는 나의 구역이야. 여기는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 그 얘기야.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요걸 할 수 있는 거지.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재정이라고 하는 거 어떤 입장? 이거는 제사장과 군장의 내용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 신고문화의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고문화의 완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새로운 세력은 누구였느냐? 군장. 그런데 구세력은 누가 되느냐? 이거는 천군이야. 그러니까 천군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야, 나 아직 안 죽었거든. 여긴 내 구역이야. 이 개념이지. 그래서 소도라는 지역 요 내용 앞에는 대개 뭐를 세워놓느냐? 솥대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세워놓는 거야. 그림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높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높다란 나무 여기에다가 뭔가를 매달아 두는 거야. 대개는 뭐를 매달아 둘까? 새 또는 푹, 그 밖에 방울 이런 걸 매달아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 흙을 뿌리고 있는데 여기 흙은 이제 무슨 색깔? 요거 귀신이 싫어하는 색깔이야. 귀신이 싫어하는 색깔이 빨간 색깔이래. 그래서 여기 흙을 빨간색 요걸 뿌려놓는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팥죽을 먹는 날이 있잖아. 동지.
사실은 팥죽 이 개념도 어떻게 볼 수 있냐? 빨간색이지. 이것도 귀신이 싫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도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다. 신구문의 완충이다.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에 잘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 내용이 나온다. 신지, 견지, 읍차, 불해가 나왔다. 그러면 사만. 그리고 특히 소두의 개념이 나왔다. 그럴 때 꼭 사만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를 거기 이제 들어가 봅시다. 거기 어디가 있냐면 밑에 62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경제가 나와 있죠. 경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농경이 발달되어 있다. 벼농사, 거기 밑줄을 치고 아까 저수지를 배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김제, 벽골제, 밀양수산제, 제천의림지, 상주공검지, 의성의 대제지. 이거 저수지는 어느 시기? 사만 시기부터야. 이거 시기를 잘 내는 거야. 사만 시기부터. 그 다음에 변안에 철을 많이 생산했다.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있죠. 특히 변안, 거기에 가로를 묶고 철의 생산은 중국, 일본에 수출하기도 해. 특히 이 철이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뭐로 사용되었다? 화폐, 거기 밑줄을 치자. 화폐로도 이용이 되었다. 밑줄을 치고. 자, 그리고 가축을 이용하여 밭갈이를 하였다. 그런 문장을 꼭 밑줄을 치는데 거기 별표를 달아두자.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밭갈이의 가축을 이용. 밭갈이의 가축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를 하고 이렇게 적어. 가로를 하고 충력을 이용. 충력을 이용. 이게 굉장히 문제 잘 나와. 그럼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어. 삼한 시기, 이 시기에는 충력을 이용하는데 삼국시기 지정왕 때 가면은 우경을 장려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적어보자. 아예 삼국시대 지정왕. 삼국시대 지정왕 때 옆으로 줄 긋고 우경을 장려. 미리 한번 적어보자. 삼국시대 지정왕 때는 우경을 장려. 이게 문제가 잘 나와. 여러분들 잘 틀려. 사만식이 뭘 이용한다? 우경. 그러면 안 돼. 이때는 그냥 밭갈이의 가축이야.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한자적 표기야. 충력을 이용했다. 충력을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거지는 반옴집과 귀틀집. 이 귀틀집은 일종의 통나무집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에는 토실이라고 있는데 이 토실은 마한지역이야. 마한지역의 토실. 마한지역의 토실. 땅을 파고 주거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레가 있고 그리고 제천행사. 이게 또 중요한데 자 5월에 동그라미를 묶어보자. 5월에 동그라미를 묶고 수린날이라고 하지. 거기에 밑줄. 그럼 5월에 수린날이 있고 자 그리고 10월에 동그라미 10월에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계절제라고 해요. 아니 그럼 5월과 10월에 동그라미를 묶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수린날 그리고 계절제. 왜 요거를 강조하느냐 5월의 내용은 지금 단오라는 행사로 남아있고 10월의 이 내용은 상달고사라는 의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의 의미를 적어보자. 5월의 의미는 이거야. 그 위에다가 요거는 파종이야. 그러면 10월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추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거를 강조할 때 바로 단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상달고사. 지금 이 내용이 바로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이거야. 10월의 의미는 다 뭐가 된다?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그리고 사만의 계절제. 이건 전부 다 10월 추수야.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부여는 제천 행사가 몇 월 달에 있다? 12월에 있는 거야. 부여만 다른 거야. 요거를 꼭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5월과 10월입니다. 자, 다음은 거기 문신 그리고 편두가 나와 있죠. 거기 밑줄을 치자. 그럼 문신 편두가 있는데 요거 어려운 게 편두야. 편두라는 말은 이거야. 머리를 납작하게 누르는 거를 편두라고 그래. 아니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걸까? 이거 되게 지배계층이 하고 있는데 지배계층은 다른 신분 사람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머리를 눌러가지고 작게 만들었다는 거야. 요거를 편두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머리를 누른다는 거야. 편두. 용어를 알아둬야 돼. 편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림이 있죠. 그 위에 그림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무덤 이름 가운데 거기 또 하나가 죽음묘라고 있지. 자, 죽음묘 용어를 정리합니다. 이 죽음묘라는 무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덤 형태인데 요거는 무덤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만드는 거야. 배수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판다. 그런데 죽음묘가 나오는 지역이 중요한데 이 죽음묘가 나오는 지역은 서남 해안 지역. 여기서 주로 이 무덤이 많이 발견이 돼. 서남 해안 지역. 아니 그럼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쪽에 지도가 있죠. 죽음묘가 주로 나오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나와. 그런데 전에 일본 놈들이 이상한 주장을 한 적이 있어. 일본에도 죽음묘가 있어. 그래서 한때 일본에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 야, 이건 우리들의 특별한 무덤 방식이야.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어.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뭐다? 뻥이야.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크다는 거야. 일본의 독창적인 무덤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죽음묘가 있다. 특징을 기억해야 돼. 무덤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팠다. 그 표현은 죽음묘라고 해. 용어를 확인해 둡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하나만 좀 적어봅시다. 책에 없어. 적어보자. 자, 혼인 관계를 적어야 돼. 혼인. 혼인의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군혼이라고 그래. 군혼. 군혼. 아니 그러면 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군혼은 형제와 자매가 혼인하는 방식 이거를 군혼이라고. 좀 특이해.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남편이 2명이나 있어. 근데 그 옆집에 갔더니 부인이 둘이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의 관계를 보니까 남편이 형제지간이야. 근데 그 옆에 부인이 둘이 있는지 보니까 둘은 자매지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형제와 자매가 그냥 혼인하는 형태, 요거를 군혼이라고. 용어를 알아야 돼, 요거. 자, 사만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다? 혼인의 방식으로 군혼이 있었다. 특징 확인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만 지역과 관련 이 지역을 이제 통합했던 국가가 바로 뭐냐면은 백제가 있는 거고, 이 지역의 국가는 육가야가 등장하고, 이 지역의 국가는 신라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들 가운데 고대 국가로 발달한 나라는 백제하고 신라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가야도 이제 고대 국가로 발달하지는 못한 거지. 자, 결국은 이 지역을 통합한다면은 백제. 이 지역에 관련한 국가는 육가야. 이 지역의 국가는 대표적으로 신라가 이제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만식의 국가들 가끔 이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도 있어. 얼마 전에 저쪽 경상도 지역에서 조문국에 대한 유물이 나왔다. 근데 몰라. 이름만 대충 알고 있는 거야. 국가를 정확히 우리가 많이 모르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자, 초기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거기 이제 네모칸 정리표가 나와 있죠. 자, 거기 정리표, 별표를 다시고 이렇게 적어두자. 내용을 모두 암기하자. 이렇게 적어두셔야 돼요. 요게 문제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 쉽다. 그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다음은 고대. 그래서 쭉 넘겨서 75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75페이지는 이제 국가의 발전, 과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먼저 그림을 좀 간단히 봅시다. 자, 국가들이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서로 대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군장 국가야. 군장 국가. 그 다음에 이 국가들 가운데 이제 세력이 큰 국가, 이들이 뭐가 되느냐? 왕을 칭하게 되는데
여기를 묶은 거야. 요거를 묶었을 때 국가를 뭐라고 하느냐? 이 국가를 연맹왕국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특징 왕은 있어. 그런데 왕권이 약해. 누가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자기 부족은 부족장이 다스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그런데 왕이 나온 부족은 세력이 커. 왕이 나온 부족은 뭐가 있었느냐? 왕궁이 있고, 왕이 나온 부족은 감옥도 있는 거야. 그런데 왕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교체가 될 수도 있다. 이 개념이야. 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다음은 이제 우리는 왕이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종래 부족장은 뭐가 될까? 당연히 왕의 신하. 그들은 뭐가 된다? 관리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지배 세력, 그들은 귀족이 되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전에 있던 부족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얘들이야. 그리고 왕은 누구를 파견하느냐? 지방 전부 다 왕은 지방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그러면 지방 관리를 파견한다. 무슨 뜻이다? 이제는 왕이 중앙에서 지방까지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하느냐? 이 국가를 중앙집권 국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고대 국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국가는 세 나라가 있어.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아, 그러니까 이걸 무슨 시대? 삼국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국가로 발달한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면 가장 먼저 2세기에 이제 고대 국가로 발달했고, 백제는 3세기 고대 국가로 발달했고, 신라는 4세기 고대 국가로 발달하게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만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그 점을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되겠지.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었다. 요렇게 되겠지. 그럼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특히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거와 관련 왕위를 세습하고 있다는 거. 왕위를 물려주는 거야. 요거는 형제 상속의 그 뒤에 가면 이제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종래 지배 세력은 뭐가 되느냐? 종래 부족장. 얘네들 종래 부족장.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된다? 관리. 그리고 얘네들은 신하가 되는 거야. 결국 관리 신하. 왕은 누구를 파견하느냐? 왕은 지방에 지방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그러면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뭐다?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왕은 대리를 보내는 거야. 그 왕의 대리인을 표현할 때 뭐다? 지방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국가들의 경우는 이제 집권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국가로서 체제를 정비한다. 그럼 어떤 내용을 표현하게 되느냐? 체제를 정비했다. 첫째는 중요한 게 율령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반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율령이라는 거, 이거 한자식 표기인데, 율은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이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네, 행정법.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그러니까 체제를 갖추고 있다. 뭐를 만들었다? 법을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신분제도를 두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정치기구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체제를 정비하는 거야. 중요한 게 바로 율령을 반포했다. 요거 먼저 알아둬야 돼. 그러면 세 번째,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다르게 표현할 때 이 국가는 영역국가라는 말을 쓰기도 해. 영역국가. 그러면 영역이라는 건 이거야. 정복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차지한 지역, 그 영토가 뭐가 된다? 국가의 영역이 되는 거야.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영토를 차지해서 그 차지한 영토가 국가의 영역이 되는데,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지역은 어디였다? 당연히 이거는 한반도 지역의 한강 유역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첫째는 백제가, 그 다음에 고구려가, 그 다음에 신라가.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백제 만세를 불렀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어. 나라가 바뀐지를. 그래서 와 만세 그러고 있는데 백제 만세 그러니까 옆에 쿡 찔렀겠지. 뭐라고 한다. 야 지금 고구려거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다음에 고구려라고 할게. 그래, 고구려 만세. 그러니까 너 죽을래? 그러는 거야. 왜? 나라가 뭐 바뀌었잖아, 또. 신라로 바뀌었단 말이야. 아니, 그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바뀐 거다? 나라가 바뀐 거야. 왜? 그 영토가 이제 뭐다? 국가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한반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어디였다? 한강유역이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던 거야. 근데 뭐가 바뀌었다? 나라가 바뀐 거죠. 이 개념을 영역국가.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요게 이제 고대국가, 중앙집권 국가는 고등종교, 특히 이 고등종교는 불교가 되겠지. 요거를 수용하고 있는 거야. 불교를 수용한다. 그럼 왜 불교를 수용하는 걸까? 이 불교라고 하는 고등종교인데 사상 그리고 정신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통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과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때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 왕이야. 왜? 다스리기가 편해지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면 된다? 부처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걸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왕측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백성들 어떤 입장이다? 왕이 부처니까 왕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르게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 중앙집권화. 그러면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거는 결국 왕권 강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나올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고대국가,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요거랑 비교할 때 문제가 나오는 건 뭐가 되느냐? 요렇게 비교가 되겠지. 이전의 국가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요렇게 나오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왕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다? 권한이 강화되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지. 요 국가의 내용과 관련 왕이 부족장들의 교체가 되었다. 그러면 X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요거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해보자.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발달했지만 사실 중국보다 우리는 국가의 발달이 늦었어요. 그럼 하나 정리해보자. 왜 우리는 고대 국가의 발달이 중국보다 늦었을까? 아니, 중국은 고대 국가가 언제 등장했을까? 중국의 고대 국가는 다른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 황제가 있는 사람 있지? 뭐라고 한다? 진시황 그러잖아.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다. 얘가 바로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를 세운 거야. 그거는 중국은 기원 전이야. 우리보다 빨라. 근데 왜 우리는 늦어진 겁니까? 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우리는 이게 지연되었다. 첫째, 가장 우선적인 게 먼저 고조선 일찍 망했어요. 우리도 국가가 있었는데 결국은 망했어. 두 번째, 왜 우리는 늦어진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연된 거야. 자, 이거는 바로 중국이 우리 국가의 발달을 어떻게 했다? 이거를 방해한 거야. 지금도 중국 애들이 많이 방해하잖아. 사실은 지금도 중국 애들이 우리의 통일을 아마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걸 알려져 있잖아.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국가보다 왜 그렇다면 고구려가 먼저 고대 국가로 발달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특히 고구려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이 중국의 문물의 수용이 쉬웠다는 거야. 중국의 문물을 수용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중국의 문물을 수용했다. 그런데 요거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적인 문화였던 중국의 문화를 비판적 수용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무엇을 하고 있었다? 사실은 싸우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세력과의 항쟁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그만큼 힘을 키우게 된 거야. 우리도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도 경쟁을 해서 뭐다. 그래, 우리만이 경쟁 대상자가 아니야. 우리 시험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이 다 경쟁자야. 경쟁을 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력의 항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했다? 그만큼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을 하는 것이 뭐다?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야. 결국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다른 국가보다 먼저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발달한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몇 세기? 자, 고구려는 2세기, 바로 태조왕 때 고대 국가로 발달을 하게 돼. 그러면 2세기 태조왕 때 고대 국가, 여기서 두 개를 외워보자. 첫째는 옥저를 폭속을 했다. 이게 태조왕 때고, 또 하나가 있어. 왕의 계승은 이 시기는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의 이 태조왕은 몇 번째 왕일까? 혹시 앞에 친구 몇 번째 왕일 것 같아? 태조왕이 몇 번째 왕? 그래, 오, 잘하네. 6번째 왕이야. 아니, 그러면 처음 나라를 세운 주몽은 뭐라고 부를까? 주몽, 뭐라고 부른다? 주몽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 동명성왕. 또는 다르게 표현할 때 추모대왕. 그런데 주몽은 어디서 왔다? 이 사람은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부여계야.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한 사람 있지?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소선우라고 있어. 근데 소선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 딸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선은 토착 세력, 이 세력과 결합된 거야. 그러면 결국 부여계로 이제 내려왔던 주몽하고 토착 세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고 처음 세웠던 지역이 졸본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도로 옮겨가지고 국내성으로 옮겨진 거야. 그 뒤에 이제 6번째 태조왕 때 고대 국가로 발달. 이렇게 해야 돼. 자, 이 왕은 두 개를 기억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부여계하고 토착 세력의 결합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3세기 어느 왕 때냐? 백제는 고유왕 때 고대 국가로 발달을 하게 돼. 그러면 3세기 고유왕 때 고대 국가로 발달하는데 특히 자, 백제의 경우는 조심할 게 있어요. 고구려계가 남쪽으로 남하를 하게 되었고 토착 세력 이들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 백제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심할 건 요거 고구려계라고 하는 건데 이 고구려계 내용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이름이 온조가 시조가 되는 사람이지. 그런데 온조가 어디서 왔다? 사실은 고구려에서 왔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잘 반영하는 게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게 요건데 석천동 고분이라고 있어. 석천동 고분. 얘를 좀 먼저 파악해보자. 석천동 고분. 자, 이 무덤 방식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야. 그러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건 왜 강조가 되느냐? 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초기 무덤 방식과 같아.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 백제 초기 무덤이 같다는 건 이거야. 지배 세력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석천동 고분, 서울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무덤 방식이 어디와 같다? 고구려 초기와 같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결국 지금 백제 지배 세력이 남하로 해가지고, 다시 고구려 지배 세력이 남하해가지고 백제 지배 세력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토착 세력과 결합하게 되었고, 자, 3세기 고유왕 때 고대 국가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요거 몇 개를 꼭 외워야 돼. 첫째,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를 하게 되지. 그 다음에 16관 등에, 자, 그리고 육좌평이라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복을 마련했다. 이 공복이라는 말은 이거야. 관리들의 복색.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예왕 때 한강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예왕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한군현 세력을 공격했다. 요것도 고예왕 때. 그리고 고예왕 때 남당이라는 기구를 두었는데 이 남당은 일종의 회의기구야.
남당이라는 기구를 두었다. 명칭은 회의기구야. 그러면 지금 요거는 어느 왕 때? 고유왕 때.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문제 잘 나오는 게 요거야. 율령이야. 율령을 갖춘다는 건 무슨 뜻이다?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거야. 그래서 백제가 가장 체제를 일찍이 정비하게 되었는데, 자, 왜 백제가 일찍이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이유가 중국과의 교류야. 중국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일찍이 이거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 고예왕 때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 발달하고 있다. 이 국가는 4세기 고대 국가가 된 나라 바로 누가 되느냐? 이 국가는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라는 어느 왕 때 고대 국가가 되냐면 이 왕은 내무왕 때 고대 국가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라라는 국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토착 세력에다가 여기 지역은 유이민의 집단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라라는 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후진 지역이야. 그런데 토착 세력 여기에 유이민이 결합되고 있는데 여기에 박신혜가 있고 석신혜가 있고 김신혜로 대표되는 집단이야. 그러면 여기 이름은 누가 대표적이다? 박혁거세. 여기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탈해. 여기 이름은 누가 된다? 김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읽는다? 금이라고 들고. 그런데 금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애들이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 학계에서는 일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그들이 아마도 흉노가 아닐까? 그런데 흉노는 어디에 있던 애들이냐? 중국 저 북쪽에 있던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기마민족으로 얘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고 아마 그 일부가 어디에 왔다? 이 신라 지역에 와가지고 지배 세력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신라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문화적 수준이 낮았던 지역인데 유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었다? 그들의 지배 세력이 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내무왕 때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무왕 때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야. 김씨가 왕을 세습하게 되었다. 김씨가 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마립간이라는 말 뜻을 이해해보자. 자, 마립간은 이런 거야. 마루 플러스 간. 요거야. 아니 그럼 마루가 무슨 뜻이냐? 이 마루가 정상 꼭대기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보자. 말의 고삐를 묶는데 가장 위에다가 말의 고삐를 묶었다. 이 사람이 바로 뭐다? 정상 꼭대기의 개념이야. 그러면 간이라는 건 이런 뜻이야. 정치적 지배 세력, 정치적 지배자, 군장이야. 그래서 마루간. 그럼 마루간 가장 꼭대기에 다르게 표현해보자. 이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대수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명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신라의 왕호의 명칭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서간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차창을 쓰다가 그리고 이사금이라고 불렀고 이사금 다음에 마립간을 칭하게 되었고 마립간 다음에 왕을 한 거야. 그러면 경찰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 내용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박스를 묶고 주로 요거 박스를 묶고 요렇게 얘는 동그라미를 묶겠지. 그런 다음에 뜻의 내용을 파악하시오. 요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순서 이거 뭐 간단해. 거서간, 차창, 이사금, 마립간, 왕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박스를 묶어놓고 얘를 가라고 하고 얘를 나라고 하는 거야. 가에 들어갈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시오. 나에 들어갈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시오. 요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거 짝짓기 개념으로 외워야 돼. 자, 얘는 정치적 지배 세력이야. 군장. 얘가 재밌어. 차차웅 무슨 뜻이다? 차차웅 얘는 무당 제사장이야. 차차웅 얘는 무당 제사장이야. 무당 제사장. 그 다음에 이사금 얘는 계승자.
또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연장자. 그리고 얘를 말할 때 뭐라고도 하느냐? 연맹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석탈해라는 인물이 나오고 유리가 나오는데, 자, 탈해가 잔머리를 굴린 거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냥 되긴 뭐 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야, 우리 떡을 씹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많이 난 사람이 왕을 하자. 그래? 해보자 한번. 그래서 떡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난 사람을 확인했는데 누가 제일 많이 났느냐? 유리, 이사금이 되는 거야. 유리가 제일 많이 났다는 거야. 사실은 탈해가 볼 때 어떤 입장이다. 내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이냐? 요거는 계승자, 요거는 연장자, 이거는 연맹장이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내용은 이거야. 요게 연맹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여러 명 가운데 그 중에 누구를 뽑았다? 그 우두머리 왕을 뽑은 거야. 이해가 되겠지? 요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이사금. 만약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때, 떡을 생각하면 돼. 그럴 땐 이사금이야. 그러면 이제 마립간이라는 거 뭐라고 했다? 요 명칭은 대수자. 요렇게 표현된 거죠. 또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대군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왕을 칭하는 건 언제냐? 요 왕을 칭하는 건 이거야. 요거는 지증왕 때 왕을 칭하게 되었다. 자, 다시 명칭 확인해 보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요거 순서하고 내용 짝짓기를 기억해야 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요렇게 외워야 돼. 요거 못 외우면 틀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얘하고 얘가 잘 나와. 왕은 지증왕 때 요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면 지금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고 이제 마립간이야. 자, 두 개를 더 정리해보자. 내무랑 때 왜고를 격퇴해. 왜고를 격퇴하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야를 공격하게 돼. 그런데 왜고를 격퇴하고 가야를 공격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이때 신라가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느냐? 바로 고구려의 도움을 받게 돼. 그리고 이때 고구려 왕이 누가 되느냐? 이 고구려 왕은 광개토대왕이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가지고 왜구를 격퇴하고 이제 가야를 공격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 내용은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가야를 공격하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가야의 중심이 이때 이동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야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자, 이 가야가 금관 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게 된 거야. 요건 뒤에 배울 거야,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왜구를 격퇴하고 가야를 공격했다. 요게 어느 왕 때? 내무왕 때. 그럼 이때 고구려 왕은 누구였다? 광개토 대왕.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진과 교통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진과 교통. 요렇게 정리하면 돼. 그러면 이 전진이라는 건 중국에 있던 국가야. 그럼 어디를 통해서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연히 고구려야. 아니 그러면 지금 요거는 내무왕 때 신라의 내용이야. 기억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운 거야. 고구려 2세기 태조왕 때 고대국가, 3세기 고유왕 때 고대국가, 4세기 신라 내무왕 때 고대국가. 이렇게 표현된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야. 그런데 문제는 이 왕들의 내용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 패턴을 좀 알아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가 그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자. 자, 특히 가장 옛날식으로 많이 먼저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박스를 묶는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해놓고 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문제를 내. 너무 쉽지?
그러니까 여기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내용을 적어놓고 순서대로 고르시오. 그런데 요거를 모르면은 뭐다? 이거를 못 찾는 거야.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옛날 방식이야.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자. 두 번째 문제는 요즘에 많이 나온 문제가 이거야.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가가 있고 나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가와나 사이를 묻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여기에 낮에 동맹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결혼 동맹이라고 지문을 내. 그런 다음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문을 못 보면 뭐다? 몰라. 그러면 이거 못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자, 표를 만들어. 아예. 그런 다음에 이 표를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드느냐? 4개를 만들어. 가, 나, 다, 라. 여기에 연표를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어. 1번에 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 2번에 나에 무슨 일이 있었지? 3번에 다에 있던 일은 맞니? 4번째 라에 있던 시기적 내용이 맞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있었던 연표 내용을 요걸 그대로 찾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비슷한 문제야, 이제.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렇게 해서 표를 내는데 요 표 안에 내용을 설명하고 박스를 묶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흐름상 여기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묻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별거 없네.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왕들의 내용만 기억하면 쉬운 거야. 말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지지리도 못해요. 왜? 제가 글쎄 좀 외워요. 요거 좀 외워봅시다. 그때 뭐라고 한다. 그거를 왜 외워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 있어. 조금 지나니까 머릿속에 슉 지나가는 거지. 까먹는 거야. 근데 안 까먹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이런 거야.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이거밖에 없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 막 지우고 다녀. 막 그냥. 그러면 걔가 안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거 필요한 거야. 그거는 반복해보는 거야. 그러면 걔가 안 지워. 그런데 이거 한 번 요 시간에 배우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한 2달 뒤에 그때 또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바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오늘 프린트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시기별 내용을 다 정리해놨어. 요게 앞페이지고 요 뒤에는 뒷페이지가 있는데 앞뒤가 좀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그런데 앞뒤가 똑같은 이유가 뭐냐? 앞에는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는 빈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뒤에 빈칸을 안 보고 적어야 돼. 내가 안 보고 적어야만 내 거야. 그냥 대충 생각한다? 그러면 틀려. 특히 이 문제 패턴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